박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아마 연설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연설이 전후해서 여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북핵과 관련해서 국론 결집에 나선다. 즉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과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 또 부풍 의혹까지 제기하는 그런 일부 집단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단합을 요구하면서 이 정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대처를 하자.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연설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왜 우리가 10년 이상을 개성공단이라는 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6,160억인가 하는 계획을 제공하는 이런 돈줄을 보수 정권에서도 문을 닫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지금에서야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국민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국회는 조금 부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할 국회의원들 소수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국민들 앞에서 개성공단이라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더 나아가서 안전에 어떤 위치인가. 즉 DJ 정권을 거쳐서 6.15 회담에서 2000년 시작되어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착수된 개성공단이라는 문제가 그간의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한 일종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 금강산 관광도 문을 닫고 개성 관광도 문을 닫고 남북 연결 철도도 문을 닫아도 개성공단만큼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북의 주요 최전방 최고의 부대들을 뒤로 배치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동돼야 된다. 이런 한마디로 도그마라고 이야기하죠. 교조주의적인 환상. 이런 도그마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성공단이 북에 이런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제야 여로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그 짓을 하면서 우리 보고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 그러느냐. 심지어 중국조차도 한국이 개성공단을 문을 닫지 않는 한은 우리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크게 안 해도 된다. 한국이 쉽게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은 정말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소량화 경량화에 성공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이 위성 궤도에 무사히 올라감으로써 사실상 북의 ICBM이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육자회담이나 기존 평화적 해결 구도가 완전히 무력화된 시점에서 이제는 개성공단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요, 개성공단 문 닫는 이야기 하는 순간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말씀 중에 일어서서 야유를 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DJ의 평화 협력 퍼주기 햇볕 정책에 대해서 도그마적 환상과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DJ에 대한 존경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머리에 이미 박힌 종북적, 친북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야당 의원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단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멋진 박수로 기립박수로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국회 연설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합되고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면 저는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더 이상은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국회에 가셔서 북한 인권법 이야기도 하고 테러 방지법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야기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부 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굉장히 시비를 걸고 나오면서 그거 오래된 이야기인데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면 왜 안 하고 북한에 퍼주기를 해왔냐,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해놓고 거짓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상우 신아시아 연구소 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 말씀에 좀 눈여겨볼 게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경제력이 크다, 40배 이상이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할 능력을 보유하고 그걸 쓸 의지가 있다라는 결의력에서는 북한의 40분의 1밖에 안 되고 북한은 우리의 40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크다, 뭐 무기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의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이 말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인구 2,400만 명 중에서 시스템을 유지할 300명만 유지된다면 나머지 2,100만 명은 포기해도 그만이다 할 정도의 일종의 군사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은 의지와 전략, 능력의 합계인데 우리나라가 군사 경제적 역량을 의미하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북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상대와 싸웠을 때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결의의 정도는 제로에 가깝다. 의지가 제로면 국가의 힘도 제로다. 즉 의지 곱하기 능력 곱하기 전략 곱하기 해서 총합계가 나온다면 하나가 0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뭐 100만이든 1000만을 곱해도 0이지 않습니까? 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한국군이 북한에 밀린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지금 전쟁 환경은 4세대 전쟁 시기이다. 우리가 경제 발전으로 힘이 생겨서 4세대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군 조직이나 운영 전략은 2세대 전쟁을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군이 운영되는 꼴이 2세대 수준이고 북한은 2세대 무기를 가지고 4세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해구산으로 북핵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냐 하는 질문에 본질적 이익관계인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돕겠지만은 상황적인 이익관계인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는 그러질 않는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극동아시아에 일본이 필요했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적 이익이 용도가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도 한국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던지면 미국이 그걸 보복하려고 평양을 때리겠는가?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위해 무조건 나설 것이라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다. 자, 그리고 NPT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분은 그래 말했는데 저는 NPT를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 폐기하고 NPT 탈퇴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요. 우리가 미국의 기대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여야가 안보 위협 앞에는 초당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박수를 치면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한반도 비핵화 폐기 선언을 하고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요. 다만 국회가 현재 개성공단 폐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재반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 모든 사후의 입장들을 여야를 정파를 초월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피해도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적정하게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남남 갈등이나 국론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런 국회를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더라도 솔직히 재뿌리는 게 아니라 국론 단합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정치적 이해관계나 종북적 사고의 서며듦 앞에서는 어떤 국론 단결도 안 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벌써 뭐 글을 올렸어요. SNS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100% 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 앞에서 그 피해를 감수해내면서 하나 맞으면 10개라도 때리겠다라는 결의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만약에 여의도 한복판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방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10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겠느냐. 아닐 겁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모든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 물러가라 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국민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국은요, 평화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교훈을 한 번은 뼈저리게 느껴야 정신을 차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6.25를 치르고도요, 불과 66년 전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국민입니다. 우매한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뼈아픈 대가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부담하기 싫다. 미국이 해주라. 그러면서 또 반민은 또 알아서 다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뭘 보고 도와주겠습니까? 투가목 중국에 가서 붙어먹고요. 북한에다가 뒷돈 찔러주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희한한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찔러주고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치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미국과는 그야말로 혈맹이다. 우리가 위험하면 미국이 돕고 미국이 위험하면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합니까? 이라크 전쟁이나 몇 가지 아프간 전쟁에서 그렇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혈맹이라는 것은 서로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돕는 게 혈맹입니까? 빌붙는 거죠. 빌붙는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그만큼 퍼주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